제주도의 검은 바다는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포효하며 해안가의 절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한서연은 진료소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대학 병원에서의 숨막히는 경쟁과 정치 싸움에 지쳐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창밖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낡은 목조 건물인 서연의 진료소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해안가 언덕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어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건물의 나이를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이 고립된 공간이 주는 적막함을 사랑했지만 오늘 같은 밤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어 묘한 공포감이 엄습해 오곤 했다. 의사가운 대신 편안한 니트,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응급실 당직을 서던 시절처럼 긴장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비바람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서연의 예리한 시선이 모래사장 위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검은 물체를 포착했고 그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파도에 밀려온 단순한 부유물이나 바다 쓰레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형태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벽에 걸린 두꺼운 노란색 우비와 비상용 구급 가방을 낚아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거센 바람이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닷바람이 서연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다리를 거침없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젖은 모래사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꺼지며 그녀의 진로를 방해했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은 시야를 가려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험한 경계선 근처에 쓰러져 있는 그 형체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가까스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목격한 것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파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한 남자였고 그의 주변으로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경동맥을 확인했는데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손끝에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남자는 창백한 안색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를 놓지 않고 있었고 서연은 즉시 그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서연의 눈썰미로 보기에 그것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수입 원단으로 정교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임이 분명했다. 넥타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셔츠의 소매 끝에 달린 커프스 단추는 번개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평범한 어부나 여행객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이 폭풍우 속에서 그것도 이렇게 외딴 제주도 해변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떠밀려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남자의 거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서연은 젖먹던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어깨에 그의 축 늘어진 팔을 걸친 채 필사적으로 진료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빗물이 눈을 찔러 시야가 흐릿해지고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며 남자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다급하게 먹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지금 이 남자를 구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했다. 진료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수술대 위에 남자를 눕히자마자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수술용 장갑을 착용했다. 진료소 안의 밝은 조명 아래서 드러난 남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전신이 타박상으로 멍들어 있었고 복부 쪽에서는 붉은 선혈이 멈추지 않고 솟구치고 있었다.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위를 들어 남자의 젖은 셔츠를 거침없이 잘라내며 상처의 근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드러난 남자의 상체는 탄탄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위를 뒤덮은 참혹한 상처들은 서연의 눈매를 날카롭게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위에 긁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예리한 흉기에 베인 깊은 자상과 등 뒤에 남겨진 화상 자국 등 명백히 누군가에 의해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들이었다. 특히 왼쪽 복부에 난 상처는 자칫하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위였기에 그녀는 즉시 지혈을 시도하며 필요한 수술 도구들을 준비했다. 이토록 위험한 상처를 가진 남자를 치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혹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눈앞에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의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제였기에 그녀는 모든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수술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며 메스를 단단히 쥐었다. 마취과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서울 대형 병원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취도 없이 진행해야 하는 응급 봉합술이었지만 남자는 고통의 신음조차 흘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찢어진 혈관을 봉합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동안 진료소 안에는 빗소리와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긴장감 속에 맴돌았다. 서연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땀을 훔칠 여유조차 없이 남자의 생명선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다. 상처를 봉합하면서 서연은 남자의 몸에 남겨진 오래된 흉터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그가 거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건달의 몸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나 경호원의 몸에 가까울 정도로 근육의 발달 상태가 균형 잡혀 있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이 확실해지자 서연은 치료가 끝난 후 닥쳐올지도 모르는 후폭풍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출혈이 멈추고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남자의 얼굴에 묻은 피와 모래를 따뜻한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흙투성이 속에 감춰져 있던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마치 조물주가 공들여 빚은 조각상처럼 수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강인한 고집과 의지가 느껴졌고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콧날은 그가 가진 귀족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울에서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재벌 3세나 유명인들을 보아왔지만 이 남자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남자의 찢어진 정장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려 했지만 지갑이나 신분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재킷 안쪽에 금실로 자수된 영문이 이니셜 K, J,
H만이 그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모든 소지품을 제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연의 등줄기에는 다시 한번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몸에 난 자상과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처들을 떠올리며 수화기를 들었던 손을 내려놓았다. 만약 이 남자가 거대 조직이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라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일단 남자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의 상황을 판단하기로 결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았다. 수술을 마친 서연은 남자의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가 평화를 찾아 선택한 이 제주도의 은신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불청객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녀의 삶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푸른 빛이 스며들어 진료소 내부를 어스름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서연은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남자의 얕은 신음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고열에 시달리는 듯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기에 그녀는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계의 숫자는 39도를 넘어가고 있었고 상처 부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한 고열임이 분명했기에 서연은 즉시 해열제를 투여하고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남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가 부르는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다. 아침 햇살이 완전히 떠올라 진료소 안을 환하게 비출 때쯤 남자의 호흡은 한결 편안해졌고 열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고소한 냄새가 진료소 안에 퍼지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냄비를 저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해진 바다를 바라보았고 지난밤의 폭풍우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때 수술실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국자를 내려놓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떴는지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그녀는 다급하게 그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서연의 손길을 거부하려는 듯 거칠게 팔을 휘저었고 그 힘에 밀려 서연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야 했다. 겨우 몸을 지탱한 채 침대에 앉은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로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납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신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의문 가득한 시선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듯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서연은 이 위험한 남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의사로서 그리고 그를 구한 사람으로서 그를 외면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며 그가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렸음을 확신했고 당분간 그를 돌봐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를 계속 환자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병원 앞마당에 피어난 하얀 진달래꽃을 보며 그에게 진우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낯선 이름에 어색해하던 남자도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우 씨라고 부를 때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진우는 서연이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위험하고 날카로웠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순박하고 조용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이 진료를 볼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서툰 솜씨로 청소를 돕는 등 밥값을 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거구의 남자가 좁은 진료소 안에서 빗자루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 먼지를 쓸어내리는 모습은 묘하게 안쓰러우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어 서연은 가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진우의 몸에 새겨진 본능은 그의 기억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무서운 속도로 깨어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그의 놀라운 회복력이었다. 일반인이라면 몇 달은 좋게 걸릴 깊은 자상과 타박상이 불과 일주일 만에 아물기 시작했고 뼈가 붙는 속도 또한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서연은 매일 그의 상처를 소독할 때마다 괴물 같은 재생 능력에 혀를 내둘렀고 그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실수로 약장 위에 유리병을 떨어뜨렸을 때 진우의 숨겨진 진가가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리병이 바닥에 닿아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가 순식간에 잔상만 남기며 이동해 바닥에 닿기 직전에 병을 낚아채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움직임은 사람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감정 없는 킬러의 그것처럼 차갑게 변했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진우 역시 자신의 손에 들린 유리병을 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제가 어떻게 한 거죠?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고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를 안심시켜야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진우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가 과거에 철저하게 규율 잡힌 혹은 혹독하게 훈련된 조직에 속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침구를 마치 자를 댄 듯 각지게 정리했고 식사할 때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빠르게 해치우는 습관이 있었다. 심지어 젓가락을 쥐는 방법이나 걷는 자세에서도 군인이나 전문 경호원 특유의 절도와 긴장감이 배어나와 서연의 추리력을 자극했다. 진우의 존재는 고요했던 서연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위안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낡은 진료소에 고장난 문짝을 순식간에 고쳐놓거나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 옮겨주는 그의 듬직한 모습은 혼자 사는 여자로서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을 경계했으나 묵묵히 일손을 돕는 진우의 성실함과 잘생긴 외모에 반해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서연은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진우의 소리에 잠이 깰 수밖에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그를 깨우기 위해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 순간 진우는 반사적으로 서연의 팔을 낚아채 꺾으며 그녀를 바닥에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서연의 목을 조르려던 진우의 손은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마주하고서야 떨리며 멈추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진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서연에게서 황급히 떨어져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가진 과거의 상처가 육체의 상처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과 일종의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을 내치지 않고 보듬어주는 서연에게 절대적인 충성심과 애정을 품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진료를 보거나 외출할 때면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보디가드를 자처했고 서연 역시 그런 그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과 진우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읍내의 시장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진우는 다시 한번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장을 보던 중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순간 진우의 걸음이 딱 멈추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 살기는 주변 공기마저 차갑게 만들 정도였다. 다행히 그 남자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진우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서연은 진우의 등 뒤에서 그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무언가 아주 위험한 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평화로운 제주도의 일상 속에서 그들은 잠시 행복을 맛보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지어진 모래성 같은 것이었다. 진우의 요리 솜씨는 의외로 훌륭해서 서연은 그가 만들어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은 기억의 공백이 여전히 거대한 벽처럼 존재했다. 진우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의 눈빛이 너무나 고독해 보여 서연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진료소 옥상에 올라가 밤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인기척도 없이 진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추우십니다.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단호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진우 씨는 기억이 돌아오면 떠나겠죠? 라고 물었지만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침묵을 메워주는 유일한 음악이었다. 서연은 이 남자가 영원히 기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진우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가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누리는 이 짧은 평화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야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다급하게 진료소 문을 두드리며 불길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서연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읍내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악질적인 폭력 조직이 개발 이권을 노리고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서연은 단순한 시골 의사로서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잠자고 있는 맹수 진우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롭던 제주의 오후 진료소 앞마당으로 들이닥친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일으키는 흙먼지는 서연의 평온한 일상을 단번에 깨뜨리는 불길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자 진료소를 찾았던 마을 할머니들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고 공기는 순식간에 살벌하게 얼어붙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목덜미까지 문신이 가득한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고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질질 끌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감춘 채 당당한 표정으로 진료소 현관을 나섰지만 수적으로나 완력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진료소가 위치한 땅이 곧 개발될 리조트 부지에 포함되었다며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 의사를 밝히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야구 방망이로 진료소 입간판을 사정없이 내리쳐 박살내버렸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서연의 얼굴에 작은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으려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놈들은 서연의 침착함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는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폭력의 공포가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진료소 뒤편에서 장작을 패던 진우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와 우두머리에 손목을 낚아챘다. 이 여자에게서 손 떼. 진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하고 순박한 톤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저음의 경고였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손목을 옥죄어오는 강철 같은 악력의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놓아주었고 곧이어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좁은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진우 한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진우가 무자비하게 구타당할 것을 걱정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진우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한 뒤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버리는 동작을 물 흐르듯 이어갔다. 그것은 막싸움이 아니라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기술의 향연이었다.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는 듯 공허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과 고통의 찬 신음 소리가 진료소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서 기습하려는 자를 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동시에 정면의 적을 발차기로 날려버리는 묘기에 가까운 무술 실력을 선보였다. 서연은 피가 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진우를 보며 그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낯선 괴물처럼 느껴지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불과 3분도 채 되지 않아 10여 명의 조폭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우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것이었고 진우 자신은 찰과상 하나 입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발악하듯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진우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쳐내고 상대의 목을 단숨에 제압하여 허공으로 들어 올렸는데 그의 손가락이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목뼈가 부러질 듯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우두머리는 바지 가랑이를 적시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진우의 눈빛은 그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살기등등했다. 그만해요. 진우 씨 죽겠어요. 서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자 살기로 번뜩이던 진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놓았고 우두머리는 바닥에 떨어져 줌춤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진우는 자신의 피 묻은 두 손을 내려다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방금 전 자신이 느꼈던 사륙의 쾌감과 익숙한 감각에 전율했다. 그 순간 극심한 두통이 진우의 머리를 강타하며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그의 뇌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전복되어 불타는 검은색 차량,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누군가의 차가운 미소.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며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처리했습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강지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뇌리에 선명하게 박히자 진우의 호흡은 과호흡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의 신음소리는 기억 속에 참혹했던 그날 밤의 소리와 겹쳐지며 그를 더욱 깊은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겁에 질린 조폭들은 진우가 괴로워하는 틈을 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쳤고 진료소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고통스러워하는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무시무시한 폭력성이 떠올라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저했다. 하지만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기에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우 씨, 괜찮아요. 나 좀 봐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생님, 제가 무서워요.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를 품에 안고 진정시키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진우를 진료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안정제를 투여한 후 침대에 눕혔지만 서연의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목격한 진우의 싸움 기술이 일반적인 호신술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살상, 무술임을 의사로서의 지식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지금의 순박한 청년 진우는 사라지고 냉혹한 살인 기계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쫓기며 식은땀을 흘렸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는데 문득 그의 쇄골 아래에 있는 흉터가 눈에 들어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예리한 칼로 도려낸 듯한 흔적이었는데 마치 조직의 문신이나 인식표를 강제로 제거하려 했던 시도처럼 보여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마당에 흩어진 싸움의 흔적들을 묵묵히 치우고 있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라져 있었다. 특유의 해맑은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날카로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해 서연은 그에게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는 깨진 화분을 정리하다가 서연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동작을 멈추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그에게서 낯선 타인의 향기를 맡았다. 어제의 그 사람들 다시 올 겁니다. 진우가 먼저 침묵을 깨고 건넨 말은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가 이곳에 있으면 선생님까지 위험해집니다.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이별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이 진심이면서도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처럼 들려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그의 말을 막아섰다. 아직 환자분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도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나가면 개죽음 당할 뿐이에요. 서연의 만류에 진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서연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죄책감과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복수해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어제 도망친 조폭들이 서울 본사에 지원을 요청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장님은 서연에게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환자들을 두고 진료소를 비울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다. 사실 그녀가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기억의 미로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진우를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연민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진우는 창고에서 낡은 파이프와 공구들을 꺼내와 진료소의 문단속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능숙했고 진료소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강하는 모습은 그가 전술적인 훈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과거에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기억을 잃고 이곳에 버려졌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물만 들이켰고 서연 역시 입맛이 없어 밥알을 세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강지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TV 뉴스와 신문 경제면에서 수없이 보았던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화영그룹의 후계자 강지혁 전무의 실종 뉴스를 떠올렸다. 몇 달 전 요트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처리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눈앞의 남자가 바로 그 비운의 황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만약 그가 진짜 강지혁이라면 그를 죽이려 했던 세력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권력일 것이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 화영그룹 강지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고
곧이어 화면을 가득 채운 검색 결과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니터 속의 남자는 세련된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지금 옆방에서 잠든 진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기사에는 그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의문의 요트 폭발 사고로 실종되었으며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서연은 화면 속의 냉철한 재벌 3세와 자신에게 촌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던 순박한 청년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같은 시각 옆방의 진우는 마치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식은땀으로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뇌리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며 그날 밤에 참혹했던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요트 파티.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를 건네던 이복형 강지훈의 비릿한 미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차가운 바다로 추락하던 자신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향해 구조의 손길 대신 총구를 겨누던 형의 수하들. 그들의 냉혹한 눈빛이 기억나자 진우의 몸은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다. 형님, 당신이 어떻게... 진우. 아니 강지혁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유일한 혈육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마음속의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나 커서 육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조차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지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야수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냉철하고 오만했던 화영그룹 전무 강지혁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잃어버린 시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서연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온기가 자신의 존재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또한 직시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서연은 달라진 지역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그는 평소처럼 숟가락을 드는 대신 묵직한 목소리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며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그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음을 직감했고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그녀만의 진우가 아니었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의 주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담담한 척하며 기억이 다 돌아온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존재가 이곳에 알려지면 선생님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들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확신에 찬 예언처럼 들렸고 서연은 어제 진료소에 들이닥쳤던 조폭들이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님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지혁은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챙길 것이라곤 서연이 사준 몇 벌의 옷과 낡은 신발뿐이었다. 그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이곳에서의 평화로웠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묻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장작을 패고 함께 밥을 먹고 밤바다를 산책하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야말로 그가 평생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복을 스스로 깨트리고 떠나야만 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에는 낯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지역은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눈빛을 번뜩였다. 그 차에 타고 있는 자들은 형 강지훈이 보낸 사설 탐정이나 청부업자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이 자신의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밤을 넘기면 서연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어둠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 후의 전조처럼 굵은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지역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서연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는데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이 이 짧은 편지 앞에서는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사랑 고백 대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그녀를 향한 감사의 마음만을 꾹꾹 눌러 담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진심이 배어들었고 종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작은 얼룩이 번져나갔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지역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서연이 잠든 방 앞에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그 마음을 억눌렀다. 지금 그녀를 깨우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녀를 위험한 작별 인사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작별을 고했다. 지역은 우비를 걸치고 빗속으로 걸어나갔고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뜨거운 복수심을 더욱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는 진료소를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며 서연이 있는 2층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곳은 지옥 같던 그의 삶에 유일하게 비춰진 등대였고 언젠가 모든 싸움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와야 할 안식처였다. 그는 굳게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라 사냥을 나서는 맹수의 그것처럼 묵직하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는데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사실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진우 씨 그녀는 방문을 열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그의 방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만이 그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고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지혁 올림.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그의 비장한 결의와 억누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지역이 사라진 후 며칠 동안 마을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차들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진료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평화가 아니라 잔인한 적막이었고, 그녀는 진료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문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그저 그가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둘러대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진료소 대기실의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고 숨이 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속보, 화영그룹, 강지혁 전무. 극적으로 생환, 경영일선, 복귀 선언. 화면 속의 강지혁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화영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철통 같은 방어를 펼치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완벽한 핏의 슈트 차림인 그는 제주도에서의 진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TV 화면 속 지역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그룹을 어지럽힌 이들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인터뷰를 지켜보며 서연은 그가 이제 자신과는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의 사람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감춰진 그의 고독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화면 속에 그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 홀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심яб을 하며 부디 그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그 싸움을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서울 화영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지훈 부회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뉴스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이복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집어 던지며 어떻게든 놈을 다시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라고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제주도의 서연에게도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지훈의 수하들이 지역의 실종기간 행적을 조사하던 중 제주도의 작은 진료소를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역이 그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조력자가 지역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며칠 뒤 진료소 근처에는 다시금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음을 감지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진료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서연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미세한 바람소리. 그것은 지역이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이자 자신이 무사하다는 생존 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전화는 곧 끊어졌지만 그 짧은 침묵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지역이 떠날 때 남기고 간 낡은 옷을 꺼내 세탁하며 그를 그리워했다. TV에서는 연일 화영그룹의 경영권 분쟁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지역이 공격적인 행보로 형 강지훈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은 그가 잘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라도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소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역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강지훈 측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액이 적힌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혁 전무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외로 떠나주시면 더 좋고요.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이 담긴 제안에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수표를 찢어버렸다. 돈으로 사람의 기억과 진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돌아가세요. 내 환자들에게 방해됩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변호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강도 높은 방법으로 자신을 압박해올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인질로 삼아 지역을 흔들려 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도망치는 대신 이곳에서 지역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메스를 단단히 쥐었다. 지역이 떠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에게 찾아온 것은 기다리던 봄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의 한파와도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마을을 장악한 폭력 조직은 지훈의 사주를 받고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진료소 입구에 철조망을 치거나 단전과 단수를 일삼으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환자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였고 서연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며 추위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폐허처럼 변해가는 진료소를 지키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날 오후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굴삭기 한 대가 진료소 마당에 담장을 무너뜨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쇠파이프를 든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다. 반년 전 지역에게 당해 다리를 절게 된 우두머리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서연을 진료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고 서연은 메스를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우두머리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당장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지만 서연은 피가 흐르는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분노한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멀리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두 대의 차량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격해 오는 듯한 웅장한 진동이었고 진료소 마당에 있던 깡패들조차 멈칫하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안도로의 끝에서부터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시야를 가득 채우며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최고급 럭셔리 세단을 필두로 수십 대의 검은색 SUV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료소 앞마당을 완전히 포위했고 하늘에서는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깡패들은 압도적인 위용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차량들이 멈춰서자 일제히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훈련된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무장 해제시켰으며 진료소 마당은 삽시간에 상황이 역전되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헬기의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가장 중앙에 정차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집중되었. 경호원이 다가가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자 반질반질하게 닦인 구두가 먼저 땅에 닿았고 이어서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은 강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글라스를 벗어든 그의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흙바닥을 밟고 성큼성큼 걸어와 서연을 억압하고 있던 우두머리의 가슴팍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걷어찼고 늘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어 주변을 압도했다. 지혁은 놀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연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6개월 전 헤어질 때와 변함없는 따스함을 담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훨씬 더 강인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혁은 서연을 안아주며 그녀를 괴롭힌 자들을 향해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지혁이 가볍게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깡패들을 짐짝처럼 끌고 가 차량에 태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헬기 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지혁은 굴삭기에 의해 무너진 담장과 엉망이 된 진료소를 둘러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곁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이곳을 재건하고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도망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낯선 거리감을 느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혁은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서울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요. 라는 그의 고백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들었던 진료소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지역이 없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지난 6개월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짐을 챙겨 나오며 낡은 진료소 문을 조용히 닫고 지난날의 추억을 가슴에 묻었다. 서연이 지역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오르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대의 차량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고 호위를 위해 대열을 갖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로 올라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한때 진우라고 불렸던 청년이 왕이 되어 돌아온 모습에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고 지혁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피곤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서울에 가면 전쟁터 같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서연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지혁은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열릴 긴급 주주총회와 형 강지훈과의 마지막 결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되찾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고 이제 그 덫을 거두어들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하지만 강지훈 역시 최후의 발악으로 서연을 노릴 것이 분명했기에 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사저가 아닌 가장 안전한 요새 화영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제주의 푸른 바다는 이제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서연은 발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발을 들여놓게 될 세계의 냉혹함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시골 의사가 아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를 살려낸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역의 꽉 쥔 손에 힘을 주어 마주잡으며 그가 치러야 할 전쟁에서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헬기가 화영그룹 본사 옥상 헬기장에 착륙을 준비하자 거센 바람과 함께 새로운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제주도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화려하고도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화영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눈부셨다.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 괴물들이 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뒤에서는 지역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씨름하며 내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이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역은 잠시 일손을 놓고 창가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며 긴장된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내일 연회장에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득실거릴 겁니다. 당신을 공격하려 들겠지만 내가 곁에 있으니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애정과 동시에 그녀를 이 위험한 판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의 등 뒤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그에게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 날 저녁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총회 전야 리셉션이 열린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서연은 지역이 선물한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경외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여자가 감히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를 넘본다는 노골적인 경멸과 시기심이 서려 있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강지훈 부회장은 지역과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죽다 살아오더니 취향이 아주 소박해졌구나. 시골 냄새나는 의사를 이런 귀한 자리에 데려오다니. 격떨어지게 라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모욕을 주었다. 지역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분노가 치솟았지만 서연은 지역의 팔을 살며시 잡아 그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지훈을 응시했다. 사람의 격은 입고 있는 옷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뱉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죠. 부회장님의 언행을 보니 화영그룹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네요.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지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은 서연의 당당한 대처에 내심 감탄하며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연회장 안쪽 VIP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룹의 원로이자 대주주인 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연회장에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어 우왕좌왕할 뿐이었고 왕 회장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서연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반사적으로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고 인파를 해치며 쓰러진 왕 회장에게로 달려갔다. 모두 비키세요, 의사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즉시 왕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맥박이 잡히지 않는 위급한 심정지 상황임을 확인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주변의 재벌가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며 처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서연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지우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였지만 지역은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했다. 서연은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속으로 외치며 규칙적이고 강하게 흉부 압박을 이어갔고 그녀의 손끝에는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1분, 2분,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왕 회장의 입에서 화파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이 터져 나왔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재빨리 그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시키고 창백했던 그의 안색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회장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서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해서 경이로움과 존경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왕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살려낸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가 나를 살렸군.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서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지역의 편에 설지 망설이던 중도파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지우는 낭패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자리를 피했고 지역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이 그룹을 구했습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구했군요. 지역의 찬사에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이것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 낯선 세계에서 단순히 지역의 연인이 아닌 독자적인 능력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았음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역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내일 총회에서 지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훈의 비열한 공작을 무력화시키고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이었다. 지역은 서연의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은 나의 행운의 여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예감했고 차창 밖의 서울 야경은 이제 그들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흥분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지역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내일 주주총회장에 함께 입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미래의 배우자로 세상에 공표하겠다는 의미였기에 서연은 감동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화영그룹 본사 대강당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역과 서연이 탄 차량이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지역이 먼저 내려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다. 서연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었고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은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에 앉은 강지우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지역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역이 서연과 함께 입장하자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어제 연회장에서의 사건을 목격한 주주들은 지역에게 우호적인 눈빛을 보냈다. 지역은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형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지훈이 청부업자와 통화하는 녹취록과 자금 세탁 내역이 공개되자 장례는 충격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이건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지역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과감하게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고 그들은 승리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지훈이 킬러에게 거액의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지역의 살해를 지시하는 결정적인 녹취 파일과 입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고 장내는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동안 지훈을 지지했던 이사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맹렬한 기세로 셔터를 눌러대며 현장의 혼란을 기록했다. 지훈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이내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거라고. 다들 저 사기꾼 말에 속지 마. 지훈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신뢰를 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지역은 그런 형의 추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고 이 자료들은 검찰에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십시오. 라고 냉정하게 일갈했다. 지역의 당당한 태도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지훈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정복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강지훈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였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오자 궁지에 몰린 지훈은 이성을 잃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서연을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모두 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책상 위에 놓인 유리물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파편을 쥐고 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지훈이 순식간에 서연의 목을 노리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번개 같은 속도로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지훈의 팔목을 낚아챈 지역의 넓은 등이었다. 지역은 제주도에서 보여주었던 그 무서운 반사신경으로 지훈의 공격을 막아내고 단숨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끝까지 추하군.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잊었나. 지역은 바닥에 처박힌 지훈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지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당한 채 처참하게 끌려나갔다.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지역의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에 숨을 죽였고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소란이 정리된 후 진행된 해임안 표결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강지혁은 만장일치로 화영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고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은 연인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눈빛이었다. 몇 달 뒤 화영그룹은 지역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로 인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훈과 그의 동조했던 부패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룹 내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지역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이면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서연 역시 단순히 재벌 회장의 연인으로 남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화영그룹 산하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장보다는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 있는 현장을 누비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했고 그런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가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칭송했고 지역은 그런 서연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역은 모든 일정을 비우고 서연과 함께 헬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서로를 지켜냈던 그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폐허가 되었던 진료소 자리는 지역의 지시로 최신식 의료 설비를 갖춘 보건센터로 탈바꿈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영웅이 되어 돌아온 두 사람을 환호하며 맞이했다. 서연은 깔끔하게 변한 진료소를 둘러보며 감격에 젖었고 지역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거친 파도에 떠밀려와 죽어가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이 되어 자신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다. 지역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제주도의 바다빛을 닮은 푸른 보석이 박힌 심플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지혁도 없었을 겁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었고 내 영혼을 구원해준 당신에게 남은 평생을 비치고 싶습니다. 지혁은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깊고 울림있게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뜨겁게 포옹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혁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의 앞에는 잔잔하고 따스한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지역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요새이자 안식처였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서울 본사의 회장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으로 이어진다. 지역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이끄는 리더로, 서연은 따뜻한 의술로,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필연으로 완성되었고 시련 속에서 피어난 꽃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기억을 잃었던 남자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찾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여자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클로즈업되어 지역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비춘다. 그곳에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지역과 의사 가운을 입은 서연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밑에는 폭풍이 데려다준 선물, 나의 영원한 구원자에게라는 지역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들의 사진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의 앞날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듯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